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청약이죠. 이름만큼 매력적인 키스트론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스트론은 고려제강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크게 와이어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와이어 부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와이어는 철 등의 금속을 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얘기하죠. 자, 회사의 와이어 제품은 동복 강선을 활용한 제품들인데요. 동복 강선이란 전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철선에다가 구리를 도금한 선을 의미합니다. 순동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면서도 적절한 전도성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신호 전달이 중요한 인프라, 전자기기, 산업용 제품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복강선을 활용한 회사의 와이어 제품군은 크게 리드 와이어와 케이블 와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리드 와이어는 전자기기, PCB, 인쇄회로 기판에 자삽되는 각종 전자부품의 리드선을 제조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이 리드선은 주요 전자부품과 PCB 기판을 연결함으로써 각 전자부품들이 전자기기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키스트론은 주로 커패시터, 일시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부품에 적용이 되는 리드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드와이어는 주로 일본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회사들이 전 세계 커패시터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공급되는 리드와이어의 60%를 키스트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약 18%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시장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케이블용 와이어는요, 인프라와 산업용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건물, 광산 등을 폭파시키는 도구로서 폭파원과 폭파 신호기를 연결시키는 와이어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도로나 건물 아래 매설된 각종 관이나 케이블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같이 매설되는 케이블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발전소, 건물 등이 번개에 노출됐을 때 피뢰침으로 모아진 번개를 안전하게 집안으로 연결시키는 도구로서 피뢰침부터 집안에다가 와이어를 연결할 때도 쓰입니다. 케이블용 와이어는 선진국 매출 비중이 22년 26.6%에서 지난해에는 33%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현지 고객사들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제품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키스트론의 제품이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의 입지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주요 제품과 시장 내 입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키스트론의 가장 주된 투자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동복강선 와이어의 유일한 생산자라는 거. 그리고 해외 시장의 경쟁자도 극소수인 시장인데 일본이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요게 좀 투자 포인트이자 핵심 경쟁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신규 도금업의 인허가나 설비 증설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규 회사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설비를 갖춘 업체가 국내에서 키스트론이 유일하고 경쟁자의 진입도 쉽지가 않은 굉장히 탄탄한 진입 장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수출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해외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키스트론과 3년 이상 거래한 거래사의 비중은 75%, 재구매율은 90%로 나타났습니다. 네, 회사는 앞으로 추가 성장을 위해서 27년을 기점으로 모기업의 베트남 공장 유휴 부지를 활용해 알루미늄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모 회사의 유휴 부지를 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나 인프라 비용에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부분은 27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수율이 확보되고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간단히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보겠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을 내고 있기는 한데요. 보시면 23년의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인 일본 K사가 코로나19 이후에 대량 확보해놓은 재고를 계속해서 소진하면서 발주를 늦춘 영향이 좀 컸다고 합니다.
근데 케이블용 와이어가 건설, 광업, 수자원 배관, 발전소 등등 다양한 인프라 산업에서는 꾸준하게 활용이 됐기 때문에 24년의 실적은 코로나19 기저 효과 이후의 매출액을 빠르게 회복한 상태입니다. 수익성 지표도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보시면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높다라는 특이점이 있긴 한데요. 그 이유는 주요 매출처가 대부분은 해외 기업이고 대금을 수취할 때 외화로 받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환 차익이 계속 잡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관계사인 홍덕산업과 고려제강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수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더 높게 잡혔어요. 자, 근데요, 작년 10월에 홍덕산업의 지분은 전량 매각한 상태라서 홍덕산업으로부터 받던 배당금은 없어질 거고요. 고려제강의 지분도 올해부터 해서 5년 동안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이에 따른 앞으로 금융수익의 감소가 좀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겠죠?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당초 후보로 제시했던 가온전선과 PNC테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가 변동이 확대되기도 했고요. 가온전선은 송배전용 전선이라서 제외했고 PNC테크는 와이어 제품을 제조하지 않아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열사인 고려제강과 일본의 와이어 회사 두 곳을 비교 기업으로 정했어요. 일본 회사의 PER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균 PER은 11.55배가 산출이 됐네요. 자,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에는 중단된 사업부의 손익은 빼고요. 계속 사업 순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약 6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적용했고요. 주당 평가가액 4,470원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할인율 31%에서 20%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3,100원에서 3,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밸류를 떠나서 얘도 좀 저렴한 느낌이 있기는 하죠.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140.95대 1, 231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관 수로 봤을 때 인투셀, 바이오비주, 원일 T&I, 나우로보틱스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고요. 바이오 쪽인 이뮤논시아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더 들어온 정도. 그래서 기관 수요가 엄청났다라기보다는 적당히 높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상단과 상단 초과를 써낸 기관이 대부분이었고요. 공모가는 당연히 상단인 3,6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13.50%, 수량 기준 14.95%를 기록했거든요. 최근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볼게요. 달바글로벌, 원일 T&I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신청은 조금 있었던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0%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추이를 봤을 때. 네, 종합적으로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자,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3,6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27억 원, 시가총액은 약 643억 원. 네, 초소형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려서 좀 아쉽고요. 상장은 6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는 50주예요. 증거금 9만 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69.84%와 구주 매출 31.16%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비중이 조금 있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관계 회사인 고려제강과 홍덕산업이에요.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재 고려제강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키스트론이 고려제강의 지분을 13.20% 갖고 있고요. 고려제강도 키스트론의 지분을 6.53%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덕산업은 키스트론의 지분이 23.89%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는 거죠.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 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고 있어요. 고려제강은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키스트론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게 되고요. 키스트론도 향후 5년 동안 고려제강의 지분을 전부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덕산업은 보유 주식 중에서 32.6%를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서 처분을 하고요. 잔여 지분은 또 단계적으로 매각해서 순환출자를 아예 끊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주 매출의 비중이 좀 되는 게 아쉽기는 한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순환출자가 일부 해소가 되고 또 승계 이슈도 있거든요. 승계 구도까지 앞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 회사의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단기로 접근하는 우리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관계회사 외에는 오너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FI의 투자금 회수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게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주주들의 물량밖에 없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0%다.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도 약 227억 원으로 200억 원대 초반대라서 사이즈 매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다. 수급 붙기가 정말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거.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주가를 좀 계산해 보면서 가격 메리트 좀 체크를 해볼게요. 25년 예상 순이익은 기대만큼 크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배당 이익이 앞으로 조금 줄어들 거라서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73억 원 기준, 비교 기업의 19일자 기준의 평균 퍼 10.77배를 적용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4,405원, 공모가보다 22.4%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엄청 크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가볍고 기존 주주 0%인 경우에 가격 메리트가 엄청 떨어졌던 25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이 도출됐던 AU 브랜즈를 제외하고는요. 기본 더블 이상은 기록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AU 브랜즈는 시가총액도 좀 무겁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TXR 로보틱스와 한택은 동시 상장이었다는 것도 감안을 해줘봐야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좀 본다면 사이즈 매력 플러스 기존 주주 0%의 힘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 갖는 그런 파워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신플랫폼은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그리고 단독 상장이라는 걸 제외하면 진짜 딱히 매력이 없었어요. 한국 PIM은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감안해서 보면 나머지들은 성과가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150% 이상을 다 찍어줬어요. 키스트로는 가격도 3,600원으로 좀 싼 느낌이기도 해서 지금의 수급이 잘 유지가 된다면 더블 이상은 정말 쉽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들어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쭉 기록을 해본다면 6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사이즈 측면에서 사이즈만 살펴본다면 모티브링크와 가장 유사하거든요. 유통 시총이 200억 원 초반대에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모티브링크는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94%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만 가져도 되게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키스트로는 최종적으로 확약을 적용을 하게 되면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올해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 종목은 2개가 있었습니다. 위너스와 나우로보틱스. 이 중에서 기존 주주 0%였던 위너스는 그날 고가 기준으로 따따블을 찍기도 했거든요. 나우로보틱스는 지금 상장 이후 오늘까지도 대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즈의 힘은 그 어떤 요소도 이길 만큼 강력하긴 하기 때문에 얘는 150%에서 20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잡고 접근을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 통해서 정리해본다면 되는 조건에 거의 다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더블을 못 가주면 수급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157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78만 7,500주입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200%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만 4천 주까지 다 청약 가능하시고요. 증거금으로는 1억 8,72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는 50주, 9만 원 필요하겠고요.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최근 인투셀과 달바글로벌에 각각 22만 건, 23만 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수급이 좀 핫해진 만큼 참여도도 약간 달아오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도 계좌가 많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우선 23만 건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균등은 3.42주, 그래서 3주 또는 4주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7.5조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봤고요. 7.5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이 5,291대 1 정도거든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증거금은 900만 원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만 4천 주 풀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금 계산을 해볼게요. 균등은 3주, 비례는 20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8만 2,800원이 되겠고요. 더블 기준의 기대 수익이 8만 2,800원, 150% 기준의 기대 수익 12만 4,200원입니다. 4일치 파킹 이자는 약 4만 2,521원. 그래서 얘도 파킹 이자 대비해서는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마통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4일치인데다가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청약일에 실제 경쟁률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통도 도전은 해볼 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유일한 일반 종목 청약인데요. 조건이 꽤 끌리게 잘 나와서 기대가 또 됩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 달바글로벌의 상장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